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3장은 보신 바와 같이 그냥 그림 가지고 약간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서라운드 사운드로 가겠습니다. 호환성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은 오브젝트 베이스드 리프로덕션인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개별 음원을 다 따로따로 녹음하고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사이드 인포메이션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5.1 채널 신호를 만드는, 렌더링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녹음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이걸 스테레오로 녹음한 거를 5.1 채널 하면 그냥 국제적인 규격에 나와 있는 대로 코딩, 디코딩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바이노럴 리프로덕션, 이건 두 헤드폰 또는 이어폰 또는 스피커 가지고도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을 하는데, 거기서 크로스토크를 제거해야지 되고, 우선 청취자의 두 귀에 들리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여 원하는 입체 음향 효과를 얻는 방법, 주로 헤드폰을 이용하여 재생. 입체 음향에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입체 음향, 두 개의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오리지널 필드를 재생 또는 모사, 흉내내. 두 번째는 두 귀에 들어오는 신호를 재생 또는 모사, 비슷하게. 실제 환경에서는 이게 똑같은 거지. 그게 그거지. 오리지널 필드에 내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오리지널 필드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오른쪽과 왼쪽 고막에 입력된다. 그게 똑같은 건데, 따로 필드를 만들어줘요. 오리지널 필드를. 그래서 내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가면은 비슷한 느낌을 갖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공간을 모두 다 오리지널 필드를 만들 필요 뭐 있나? 귀에 들어오는 신호만 오리지널과 같게 또는 비슷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데, 재생에서는 다르죠. 이거는 재생 공간의 음향 상태를, 음향 필드를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필드라는 게 없죠. 공간은 없고 귀 속에 들어가는 신호만, 고막 앞에 신호만. 그래서 이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은 이거죠, 이거. 신호를 얻을 때서부터 바이노럴 재생을 염두에 두고 녹음한다면, 이렇게 더미 헤드 녹음이나 이렇게 카메라에 더미 헤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크로폰이 그 속에 있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좀 크게 하면 이러다. 이런 더미 헤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녹음하면 2채널 신호가 얻어지죠. 그 다음에 바이노럴 신호를 얻는 방법은, 이거는 합성하는 방법이죠. 실제 녹음하는 게 아니고 모노 신호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디렉셔널 믹서라고, 디렉셔널
믹서. 디렉셔널 믹서가 모노 신호인데 내가 조이스틱 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것처럼 또 엘리베이션도 딱 해서 뭐 좌측 몇 도, 상향, 윗방향 몇 도에서 오는 것처럼 하려면 그 방향에서 들어온 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은 내 거를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 왼쪽 귀에 이 모노 신호를 컨볼루션을 해서 들으면 그쪽 방향에서 오는 거로 들리죠. HRTF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그 HRTF는 제일 좋기는 내 거 가지고 하면 되고 다른 사람 거 가지고 하면은 꽤 잘 되는데 약간의 에러가 있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HRTF 가지고 이런 그 디렉셔널 믹서 같은 거를 할 때 뭐 인터넷에 MIT에서 공개한 HRTF도 있고 인터넷 보면은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좋기는 HRTF를 직접 모양실에서 자기가 측정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죠. HRTF에 대해서도 이거를 수년간 연구해서 그 측정할 때 뭐 타임 도메인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그 길이를 얼마로 헤이즈 좋을지 샘플링 레이트와 데이터 랭스 얼마로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박경수 교수 해보니까 뭐 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독일 아헨공대 음향공학연구소하고 센다이에 있는 동북대학 스즈키 교수 연구소하고 가서 보면은 하는 게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 측정 시스템을 해놓은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일 좋기는 내가 또는 우리 연구실이 우리 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해보고 뭐 그래야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렉셔널 믹서가 동작을 잘 하죠. 동작을 잘 해. 이걸 그대로 이런 개념으로 이 측정 시스템 또는 평가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 이 귀의 모델링을 뭐 생화학 의학적인 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귀의 맨 처음에는 한쪽 귀의 모델링을 했고 나중엔 양쪽 귀의 모델링을 했는데 이 회사 사원으로 독일에서 디플롬 엔지니어만 하고 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은 제대로 다 대우를 받으면서 논문을 써가지고 뭐 아헨공대나 이런데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제품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원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귀의 모델링을 한쪽 귀의 모델링만 해서 박사 받은 걸 나한테 박사 논문을 주더라고. 그 사장이. 그리고 조금 있다간 양귀의 모델링이 또 나온대. 그건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양귀라는 게 이쪽 두 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아마 양쪽에 들어온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고 두 쪽 귀에 의해서 타임 딜레이나 인텐시티 디퍼런스 가지고 방향 감지하는 뭐 그런 게 모두 다 모델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자기네 고유의 누구 거 뺏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박사학위를 배출해 가면서 돈 벌고 성공적으로 잘하더라고. 연구원이 뭐 몇십 명 되죠.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였고, 바이노럴 시그널을 얻는 방법, 실제하지 않는 음향 환경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이 측정되지 않은 방향의 HRTF는 이 방향인데 데이터는 이 방향하고 이 방향밖에 없다 그러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자체도 이 HRTF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아주 복잡한 커브의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평균, HRTF의 평균, 뭐 오른쪽에서 30도, 여기서 30도 수평선상 30도 방향에서의 평균 HRTF를 구한다 그럴 때 여기 있는 20분을 HRTF를 그쪽에서 측정하고 무조건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꽝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피크와 이 골이 많은데 그 다음은 뭐 피크가 피크의 위치가 달라지고 골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피크의 위치가 달라지고 골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여기 평균을 하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무조건 더해서 나누면은 그런다고 평균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HRTF 20명을 해서 트랜스퍼 펑션 만들어서 더해서 나누면은 HRTF가 아닌 게 나와. 그래서 이럴 때는 요 피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뭐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피크의 위치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평균이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몇 dB 플러스 되느냐. 그거 그러니까 요 위치의 평균을 하고 이 크기의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Q 팩터의 평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 밸리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더해서 평균 내면은 그거는 HRTF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게 오디오 하이파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돼버려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런 음향 바이올린의 트랜스퍼 펑션을 스트라디바리의 트랜스퍼 펑션을 뭐 우리 연구실에서 그런 걸 평균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더해서 하면은 그냥 평탄해져 버려요. 잘못하다가. 그냥 둥근 산 몇 개가 뾰족뾰족한 게 몇 개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평균 그거는 아주 통계학의 평균 더해서 나누면 된다. 그거 이런 데서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의 평균은 나이는 뭐 몇 살이고 무슨 월급은 얼마이면서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자녀는 1.4명이다. 뭐 우선 거기서 1.4명의 자녀를 둘 수가 없죠. 그렇게 한국인의 표준을 통계적으로 딱 해놓으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도 그건 따로따로 나이 평균 따로 집 평수 평균 따로 자녀 평균 따로 했으니까 그래도 이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무작배기로 하진 말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의 장점, 헤드폰을 사용함으로 공간적 제약이 없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이런 거 써도 움직이면서도 쓸 수 있다. 가상음원의 배치가 자유롭다. 4파이 공간, 지금은 이제 가상음원을 배치하는 마치 게임기나 영화 이런 거 하면서 그 가상음원의 위치를 일부러 디렉셔널 필터를 써서 만들 때 가상음원의 위치가 자유롭다. 단점은 상식적이죠. 청취자 수만큼의 헤드폰이 필요하다. 헤드폰 각자 가져야 된다. 측정이나 녹음에 사용된 더미 헤드의 구조가 청취자의 신체와 다를 경우 음상 정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더미 헤드와 내가 다를 때, 또 HRTF를 써서 특정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했을 때 그 HRTF가 내 거가 아닌 경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오차는 글자 그대로 조금의 오차니까 대체적으로 동작은 잘 하지요. 이제 다이내믹 바이노럴 신테시스인데, 이건 다이내믹이죠. 다이내믹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래서 헤드 트래커, 여기다가 위에다가 헤드 트래커를 놓고 내가 움직이면, 음원이 여기 있으면,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헤드 트래커가 내 위치와 내 방향을 인지해서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고, 내가 이렇게 돌면은 또 여기서 오는 것처럼 고정된 사운드 소스를 이쪽에다 둔다면은 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주죠, 헤드 트래커. 물론 오리지널 필드 자체가 실시간으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또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다 헤드 트래커를 통해서 제대로 재생이 되게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 디렉셔널 믹서를 가동시키는 거지. 근데 실시간이라는 거는 실시간의 정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시간은 없죠. 왜냐하면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컨볼루션하고 필터 통과. 그런데 사람의 그 인지 능력에 비해서 과히 타임 딜레이가 크지 않으면 실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시간이라는 게 꽤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씬하고, 예를 들어서 영상은 타임 딜레이가 없다. 근데 음향이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그게 몇 미리세크 이내에 들어와야지 실시간이다. 그런 걸 유니버설하게 하나 딱 정해놓고 타임 딜레이를 딱 그거 넘으면 실시간 아니다.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꽤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만든 사람이 우기면 실시간이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봐서 영상과 음향, 그 다음에 실제 실제 상황과 과히 크지 않으면은 실시간, 그래, 실시간 맞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헤드 트래커와 이런 시스템 상용으로 지금 아마 다 구입해서 쓸 수 있죠. 이런 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질 않고, 그런 부품은 구할 수 있고, 엮어서 신호 처리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인데, 라우드 스피커를 이용해서 바이노럴 신테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피커, 왼쪽 채널은 왼쪽 스피커, 오른쪽 채널은 오른쪽 스피커인데 크로스토크가 발생하죠.
크로스토크는 왼쪽 스피커에서 온 신호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오른쪽 스피커에서 신호가 왼쪽으로도 가는 이게 크로스토크죠. 이거를 그래서 본래 오리지널은 레프트 소스, 라이트 소스 이런데 레프트 이제 이 라이트 이제 레프트 소스에 의해서 오른쪽으로도 도달하니까 오른쪽으로 온 걸 이 오른쪽에 도달한 게 이건데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른쪽 스피커에 이걸 쏴주지요. 그래서 캔슬 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오른쪽에 또 오른쪽 거에 의해서 왼쪽에 오면 그걸 또 캔슬하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캔슬 시키든가 아니면은 꽤 큰 신호만 캔슬 시키고 나머지 에러는 놔두든가. 그래서 이게 뭐 한동안 스테레오 신호를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하는데 크로스토크를 상쇄시키는 캔슬하는 뭐 그런 논문들이 연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뭐 음향 연구소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 크로스토크 캔슬하는 거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랑해. 들어보자고. 그럼 이렇게 들어보면 들어서 나를 감동시킨 게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로 독일, 일본 이런데. 그리고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해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깨져가지고 전혀 동작을 안 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론은 아름다운 거 많고 뭐 필터 많이 제한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감동적인 그거는 데모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미안하게도.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일본인 교수인데 후지와라 교수가 아니고 세키구치 교수. 세키구치 교수가 그 사람도 아마 이렇게 일렉트로닉 캔슬레이션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제안한 거는 원래 건축음향 한 분인데 스피커 여기 left, right 여기다 완전히 벽을 코앞까지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흡음재를 이렇게 부착했던가. 사실은 흡음재 부착 안 해도 딱딱한 건 이쪽으로 전파하는 거는 음향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흡음재까지 부착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코앞 그걸 또 대학원생 시켜서 코앞에 30cm, 20cm, 10cm 여기까지 실험을 해서 청취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답죠. 근데 이렇게 오면 오히려 괜찮아요. 이거 아주 물리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신호를. 그런데 아마도 여기 이 흡음재를 한 이유는 이쪽에 방 안에서 이런 걸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또 일로 들어오는 그런 걸 뭐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라우드 스피커를
한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에 요건 크로스토크 캔슬레이션이고 이거는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차단. 어떠면은 특수 용도에서는 실험용으로는 이거보다 이게 더 플렉시블하고 약간 움직여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약간 더 이게 우리는 필터 계산하고 아름다운 이론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실제 들어보면 이게 아마 나을지도 몰라요. 뭐 이신열 박사 심심하면 이것도 한번 자, 바이노럴 리프로덕션에 라우드 스피커를 이용한 바이노럴 신테시스에서 크로스토크도 상쇄하고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 인바이런먼트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그 아헨의 컴퓨터 센터 옆에 이런 케이블하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동굴처럼 케이블을 2개 만들어 놔서 버전 1, 2를 해놨는데 영상과 음향은 여러 개의 스피커를 써서 그 패닝을 이용해 가지고 버추얼 소스를 움직이게 하고 크로스토크 캔슬도 그 이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가상현실 그 랩을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그 박경수 교수도 갔을 때 견학 충분히 하고 설명 자세히 해 줬어요. 네. 그래서 뭐 혹시 근데 이 버추얼 리얼리티는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나 요소들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야지 되고 대학 연구실에서는 이화여대에서도 뭐 이 버추얼 리얼리티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화여대 전산과 여교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아헨 가보라고 거기 돼 있다고 그렇게 정보는 드린 적이 있는데 가봤는지 그건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매시브 멀티 채널 사운드 리프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은 수의 스피커를 쉽게 얘기해서 뭐 벽면에 스피커로 도배를 해서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필드를 만드는 거죠. 오리지널 필드를 거의 그대로 만들겠다. 청취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오리지널 필드와 비슷하게 필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원하는 음압 분포뿐만이 아니라 음압 분포다 그러면 너무 좀 제한된 것 같은데 원하는 사운드 필드를 모든 물리적인 그런 크기를 합성하는 거죠. 그 중에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가 있고 또 하나는 하이어 오더 앰비소닉스 등이라고 하는 건 그 이외에도 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건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해서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이나 디렉셔널 오디오 코딩 등이 있는데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은 VBAP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쓰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세요. 구글. 그래서 구글 한글어판 하지 마시고 영어판 구글을 들어가서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 그러면은 데피니션이 딱 나오고
VBAP 관련으로 무슨 논문 발표한 거 그런 것들도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최신의 기법들도 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확실히 아실 수 있고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은 그대로 실제 공간에 뭐 제가 여기 소스 1, 소스 2, 소스 3, 소스 4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꼭 수평 방향이 아니고 위에 쪽에도 여기 제가 있다라고 그럴 때 마이크로폰으로 소스 각각을 녹음해. 각각을 녹음해서 4개. 여기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 AP 시스템을 하고 재생할 때는 이 공간에 이렇게 해서 스피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소스 1이 이쪽에서 하니까 이 두 스피커의 패닝을 가지고 여기서 소스 1이 오는 것처럼 실제로 또 소스 2는 이거 둘 가지고 이 소스 2가 오는 것처럼 소스 3는 이거 소스 4는 여기서 오는 것처럼 재생하는 거죠. 그 인접한 스피커 2개 또는 3개. 그러니까 수평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S4가 위에서 온다 그러면 이 외에 위에 또 하나 뭐 스피커가 또 하나 있어서 엘리베이션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벡터 베이스드 그러니까 소스가 3차원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그 벡터적으로 그거를 재생하는데 앰플리튜드 패닝을 이용해서 재생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디렉셔널 오디오 코딩. 이거는 원격 화상회의 그런 거 하는데 주로 쓰는 그런 방법인데 경제적인 그 전송의 경제성을 위해서 그 모노 신호와 네로 밴드의 방향 신호를 해서 나중에 그걸 다시 재생하는 데에서는 그 오리지널 필드를 모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은 멀티 채널로 녹음해서 그걸 쇼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일단 바꿔서 그 정보 중에서 이제 모노 신호와 네로 사이드 밴드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싶으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런 거 다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고 무슨
응용 예도 돼 있고 논문도 많이 돼 있고 그래요.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고,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 고전적으로 보면은 뭐 호이겐스 프린시플과도 관련이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후에 이론적인 근거는 키르호프 헬몰츠 인테그랄인데, 저기 소스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바운더리에서의 음압과 음압의 그레디언트를 안다.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 가지고 오리지널 소스가 일로 올 거를 요 바운더리에 있는 세컨더리 소스 가지고 오리지널 이쪽 부분은 모사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쉽게 하면 저기 포인트 소스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 구면파가 가죠. 그 구면파를 그래서 구면파가 타임 딜레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먼저 쏘고 여기는 나중 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중에 구면파가 이렇게 됐다 하면 각각의 세컨더리 소스 또는 뭐 각각의 스피커가 시차를 두고 의도적으로 얼마 후에 여기 그 포락선이 이 구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포락선이죠. 이거에 그러니까 세컨더리 소스들. 그래서 경계면에서의 음압을 제어하는 거죠. 여기는 오리지널 버추얼 소스고 이게 경계면이고 버추얼 소스가 여기로 나가는 것처럼 이것들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본래 구면파의 웨이브 필드를 합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 WFS라고 약자로 쓰죠. 포인트 소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여기가 포인트 소스고 여기서 구면파가 나가는 걸 다른 여기 있는 이건 스피커예요. 전부. 이 원으로 둘러싸인 스피커를 가지고 이 필드를 이렇게 구성해냈고 이 필드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있기 전에 약간 역사에서 지금은 잊혀졌는데 투 채널 스테레오포니 그 다음에 쿼드로포니가 잠시 있었어요. 쿼드로는 마이크로폰 4개를 써서 녹음하고 재생할 때도 방이 이렇게 있으면 뭐 스피커를 4군데서 스피커를 4군데 그 4군데를 써서 좀 스테레오보다 방향성을 좀 더 좋게 그리고 재생 공간 넓은 데서 좀 스위스 파트도 범위도 좀 넓히고 뭐 그런 데는 의도로 4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쿼드로포니 음반도 아마 제가 아직도 있을걸.
LP판인데 쿼드로폰이에요. 근데 물론 그걸 코딩 디코딩이 아마 뭐 돼 있었을 텐데, 근데 금방 약간 생겼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이거의 계승이라기보다는 아이도포니 아이도, 아마 그리스어에서 이 공간감 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항공대 음향공학연구소에 오버 엔지니어라고 교수 바로 밑에 제일 높은 엔지니어 중에 수석 엔지니어지요. 그 닥터 쉐러라는 분이 생각을 해서 특허도 닥터 파울 쉐러. 물론 오래전에 고인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창안한 건데 모양실에다가 18개, 내 주위에 18개, 아래로 18개, 위로 18개를 스피커를 해놓고, 이건 아이도포니는 이렇게 여기 스피커가 뭐 입체적으로 좀 그리자면 제가 있고 원형으로 위에 18개, 아래에 18개 해서 상하 엘리베이션도 하고, 이 방향 이 수평면에서는 18개 스피커 가지고 재생을 하는데, 오리지널 녹음은 마이크로폰을 모노하고 팔자형 뭐 이런 거를 콤비네이션해서 일렉트로닉 스위칭 가지고, 그 당시에 아날로그 테크닉 가지고 이 18개의 채널을 고정된 마이크로폰 뭐 콤비네이션 가지고 이걸 돌리는 게 아니고, 레이더처럼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아날로그 일렉트로닉으로 만들어서 뭐 케이스를 그냥 이만큼 학생시켜서 맨날 납땜 해가서 만들어가지고 아날로그 테크닉 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쾰른에 있는 Westdeutsche Rundfunk, 그러니까 서독일 방송국, 거기서 그 시스템 하나를 사갔어 진짜.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완벽한 시스템이죠. 지금은 대개 화면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하고 뒤에는 서라운드로 그냥 대충 잔향음만 해주는데, 이건 모든 방향 다 똑같이 하고 아래 위 상하 엘리베이션도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일렉트로닉 가지고 한다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평생 이분 아날로그 일렉트로닉 시대 때 고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쾰른의 방송국에 하나 납품하고, 그리고는 이 핸드북에도 이 아이도폰이라는 이름이 영미계통 뭐 오디오 엔지니어 핸드북에 안 나와요. 독일에서 나온 핸드북에는 이 사람하고 이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갔던 사람이죠. 앞서갔기 때문에 빛을 못 봐요. 지금은 박경수 교수 이런 거 지금 뭐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남의 생각을 뺏기지 않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닥터 쉐러가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70년대니까 40년 전. 아이도포니라고 이름까지 지었어. 너무 선각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시대의 흐름, 시대가 원하는 거를 아이폰처럼 시대가 원하는 걸 딱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내놓는 거. 그게 지금은 뭐 이런 거 하는 게 하드웨어 구현에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일렉트로닉 가지고 그걸 하는 거 보고 그냥 기가 그냥 무지하게 커지더라고요. 자, 요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잊혀져서 이름도 모르는 게 이거 두 개가 있다. 교과서에도 이름 안 나오는 게. 플레인 웨이브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꽤 잘 동작을 해요. 음압이 큰 데서부터 가면서 작아지는 것까지. 이게 이제 웨이브 프론트고, 이거 산이고, 이게 고리죠. 포커스드 소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만드는 것도 또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스페이셜 알리아싱이 생긴다. 스페이셜 알리아싱.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는 제일 높은 주파수, 신호의 유효 성분 중에서 제일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 되는 샘플링 프리퀀시로 샘플링 해지돼. 그래 이제 알리아싱이 안 생기는데, 그거 비슷하게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이 필드를 만들려면은 스피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있어야 돼요. 스피커 사이에. 그런데 스피커 사이의 간격은 띄엄띄엄한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알리아싱이 생겨서 플레인 웨이브도 이렇게 이게 똑같은 고압이면 고압, 저압이면 저압인데 이렇게 디스터번스가 생기죠. 여기 포인트 소스의 경우도 웨이브 프론트가 깨끗이 나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여긴 높고 여긴 높고 낮고 필드가 많이 왜곡이 됐죠. 또 하나는 하이어 오더 앰비소닉스인데, 앰비소닉스는 빔 패턴, 디렉티비티 펑션 할 때 설명했죠. 제가 이거는 그냥 제로스 오더 펄세이팅 스피어는 마치 방향성에서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DC 성분 같고, 이거는 한 바퀴 돌면은 팔자의 방향성을 가진 그런 거는 한 바퀴 돌면은 이 한 사이클이 되죠. 한 주기가 되죠. 코사인이나 사인의 한 주기. 요거는 두 주기가 되고, 그래서 하이어 오더로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에다가 이건 XYZ 세 방향으로 필요하고요. 여기선 점점 더 많이 필요해서 그게 스페리컬 하모닉스인데, 오리지널 음장은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분해가 돼서 분해할 수 있고, 그걸 오리지널 음장을 합성하려면은 이 계수를 해가지고 더하면 오리지널 음장이 되는 거죠. 그게 합성이죠. 어널리시스와 신테시스. 그래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이론이 근거가 돼서 입체 음장을 만드는 거를 앰비소닉스라고 그래요. 앰비소닉스가 나온 게 아마도 1970년대에 영국에서 나왔고, 이 이론은 그 음향학 교수들이 딱 보고는 이론이 이게 최고다. 이게 깔끔하다. 제일 수학적으로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자기 할 때도 뭐 이런 비슷한 건 그런 르장드르 펑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하는데 이론적으로 아주 그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앰비소닉스가 처음에 반짝하다가 중간에 인기가 없다가 요새는 사람들이 다시 뭐 올터너티브로 대안으로 앰비소닉스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입체 음장할 때 이 앰비소닉스라는 게 있다. 그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앰비소닉스를 해야 될 때 참고문헌이 뭐 우리 연구실에서도 옛날에 이승래 박사 있을 때 앰비소닉스를 연구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막 문헌을 이렇게 있어요. 앰비소닉스 논문이. 그래서 하이어 오더 앰비소닉스를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와 비교를 해서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는 스페이셜 알리아싱이 여기 생겼는데 하이어 오더 앰비소닉스는 여기는 전혀 없고 여기서 약간 생겼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로 가면 문제는 생기긴 생기는데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보다는 조금 좀 덜 나쁜 걸로 여기 2000Hz로 가니까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는 완전히 이게 깔끔하지 못한데 여기는 그래도 이 부위는 여전히 잘 동작을 하고 여기서 2500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동작을 안 한다고 봐야지 되겠죠. 여전히 여기서는 동작을 해요. 3000Hz로 가면 이거는 무슨 필드인지 모르지만 하이어 오더 앰비소닉스는 그래도 이 가운데 부분은 오리지널 필드를 재생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성능 면에서는 보다 좀 장점이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이 좀 흐린데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 for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예요. 이건 IDMT라고 부르는데 이 I는 인스티튜트고 인스티튜트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 for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래서 주로 음향과 영상,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아주 대등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론을 주로 하는 연구소고 프라운호퍼는 응용을 주로 하는 연구소예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고 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학문 분야가 다 다르죠. 이 IDMT는 일메나우라고 독일의 작은 도시인데 박경수 교수 가봤나 여기 일메나우? 이신열 박사도 일메나우. 저도 우연히 이 일메나우 이 연구소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뭐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 시스템을 해놨는데 이 옆에 여기가 이제 강당인데 강당 벽을 다 스피커로 도배를 해놨죠. 이 IDMT가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60개 가까이 있어요. 독일 전체에. 그리고 외국에 미국 또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런데 독일 밖에 몇 개가 있는데 독일 안에는 60개 가까운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음향과 영상 연구하는 데는 여기고 빌딩 피직스 연구소가 또 프라운호퍼가 따로 있죠. 거기는 이런 흡음재, 우리 뉴미디어 연구소에 새로 한 멜라민 흡음재 그런 거 연구한 데는 프라운호퍼인데 IDMT가 아니고 건축물리, 빌딩 피직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빌딩 피직스 연구소인데 이 60개 정도의 연구소가 뭐 굉장한 게 많죠. 뭐 폴리머 프로세싱 하는데 또 뭐 솔라 에너지 연구하는데 솔라셀 솔라 에너지 연구하는 그 프라운호퍼를 건국대학에서 오명 박사가 총장일 때 거기를 끌어들여서 건국대학에 이 프라운호퍼의 솔라셀 에너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뭐 독일 사람들이 교대로 상주하고 왔다 갔다 연구도 같이 오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뭐 연구소가 직접 사업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도 하지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연구하는 데 쓰는데 이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돈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음향 가지고 뭘로 가지고 하냐면 MP3 규격을 이 IDMT가 제안한 게 국제 규격으로 받아들여져서 MP3 내지는 그 오디오 신호의 정보 압축하는 MP3뿐만 아니라 그 정보 압축하는 그 프로세스를 쓰는 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데에도 다 그게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베를린 공대 TU 베를린의 웨이브필드 신테시스 시스템인데 여기 이 옆에 스피커가 쫙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야 이게 뭐 대강당은 아니고 중강당쯤은 될 텐데 중강당의 웨이브필드 신테시스 시스템을 하자고 뭐 거기 음향학 교수 중에 한 분이 대학 당국에 제안을 했겠지. 근데 실제로 그 시스템을 받아서 지어줬다는 거 그게 참 희한해.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제가 글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총장이 돼 있다. 그러면 총장실에 가서 꼬드겨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지만 서류만 올려서 이번에 강의동 짓는데 중강당 하나에는 웨이브필드 신테시스 시스템을 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게 대학에 그런 걸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꽤 선진적으로 벌써 수년 전에 그걸 했다는 게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담의 CGV 극장에도 웨이브필드 신테시스 시스템이 있대요. 서울에. 여기 뭐 스피커가 컴컴해서 저거 안 보이는데 청담 CGV 극장 가보신 분 계세요? 아, 가보셨어요? 그냥 극장이니까 입체 음향 시스템 뭐 좋겠지. 그리고 기대하셨겠는데 일단은 웨이브필드 신테시스다 하면은 스피커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촘촘히 많을수록 좋은 거지. 여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네. 근데 뭐 스피커 뭐 8개, 12개 그건 웨이브필드 신테시스가 아니에요.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가 되지. 그리고 띄엄띄엄 나와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셜 얼리어싱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아. 촘촘히. 또 베를린에 있는 뭐 트레저 클럽이래요. 재즈바. 여기 스피커로 그냥 한 열이 아니라 이 3열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재즈바, 트레저 클럽. 우리나라의 재즈바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아마 아직 없겠죠. 이거는 이 트레저 클럽의 주인이 왜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이걸 이렇게 일찍 했는지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중요하죠. 엔지니어의 아마 제일 첫 번째가 아니라 영순위의 그 중요한 점은 필요한 인물을 설득시키는 거. 그게 제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즈바에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난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메나우의 버추얼 리얼리티 센터. 이건 뭐 안경 써서 안경으로 입체 음향하고 뭐 소리는 여기 웨이브필드 여기 이렇게 스피커들이 보이네요. 그거 가지고 하고 아우디의 웨이브필드 신테시스를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Q7인데 여기 다 스피커를 완전히 도배를 했죠. 아우디가 앞서가는 거죠, 이게. 근데 저게 말이 되는 게 앞으로 우리 모바일이 발달하고 이 자동차. 그래서 오디오도 이렇게 스튜디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대로 발전하겠지만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모바일 기기죠. 그 둘은 아마 계속 당분간은 갈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은 헤드폰으로 가고 자동차는 웨이브필드 신테시스로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ISVR은 Institute of Sound and Vibration Research. 그래서 사우스햄턴 대학인데 전 세계적으로 음향학 관련 교수가 40명 내지 50명 이렇게 잔뜩 있는 대학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펜스테이트고 미국의 또 하나는 사우스햄턴의 ISVR. 사우스햄턴 대학의 하나의 연구소인데 여기에 이 사우스햄턴하고 펜스테이트 둘 다 음향학 교수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가장 다양한 음향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교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음향학에 관한 명성이, 랭킹이 1위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일 많은 교수들이 있어서 음향학 관련으로 외국에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제가 권하는 게 우선 여기 아니면 여기를 생각해 봐라. 거기에 장점은 원어는 가장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 강의를 일단 다 듣고 나서 자네의 전공을 택해라. 그래서 그 전공을 택할 땐 꼭 이 대학이나 이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 남아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전공에 관한 한 세계 제1의 학파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강의를 다양하게 듣는 데는 여기가 제일 좋죠. 여기 ISVR이 제일 끝이네.